제일 큰 이유가 환율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너무 안 좋았죠. 차트를 보고 투자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내년에는 그걸 좀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이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위주로 보신 게 맞고요. 이 퍼나 PBR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퍼 PBR을 중시하다가는 내년에 종목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그럼 에너지 중에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그걸 가릴 때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저는 김선영의 헬스테이트 경제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LSK 파트너스라는 교육을 하는 사업체를 새로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신사임당에도 매달 나와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20여 년 조금 넘는 투자 경력으로 여러분들께 좀 뭔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내년 상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행이네요. 상반기까지만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뭐 하반기는 뭐 우리가 뒤에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번 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걸 다 지난 것 같아요. 일단 FOMC 그래도 그나마 잘 지났고요. 물론 시장이 원하는 것과 연준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조금 갭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투닥거림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FOMC에 대한 어떤 걱정거림이 많이 좀 내려갔고, 사실 저는 12월 달 들어왔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FOMC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 12월 같은 경우는 사실은 BOJ 통화정책 회의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그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제 25bp만 하겠죠.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고, 일본은 뭔가 세게 올리면 세게 올릴수록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어떤 이제 입장이 있기 때문에 25bp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었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앞으로의 금리 인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스무스하게 잘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던 어떤 경계 요소들이 다 지난 게 지난주 기준으로 다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은 이제 그게 딱 지나고 나니까 안도감을 찾으면서 지난주 금요일 오히려 낮 시간대 일본 이슈가 정리되고 나니까 저녁 시간대에 열렸던 미국 증시가 굉장히 끝났고요. 그리고 그 흐름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도 오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아시겠지만 거래일이 미국 기준으로 3.5거래일밖에 안 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있고 빨리 또 묘기 폐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5일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미국 시장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뭔가 딱히 큰 악재성 요인들이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없기 때문에 아마 12월은 다음 주까지 장이 끝나는 폐장일까지 안전하게 그래도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번 결정은 내년 금리 정책 방향과 글로벌 주식시장에 어떤 신호를 준다고 보십니까? 일단 했죠. 근데 결국 12월 달도 했습니다. 10월 달도 했고 12월 달도 했고 또 하길래 현재 지금 이 높은 연준은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인플레이션은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고용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더 인하해라라고 되게 푸시를 많이 하고 있었고, 연준 자체도 이제 이 높은 수준의 금리에 고착화되는 거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경계를 했기 때문에 만일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했으면 12월, 1월 두 번 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10월 달에 단행을 좀 했죠. 제 예상이 빗나갔는데 어쨌든 10월 달 단행했고 12월 달 진행했고, 그래서 1월 달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1월 달도 역시 한다라는 얘기는 없고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한 번, 두 번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요. 뭐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지금 연준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서 또 한 두세 번 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것도 내년에 아마 시장을 중간중간 좀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연준과 이 시장이 서로 뭔가 생각이 다른 거는 계속 그래왔습니다. 생각이 같았던 적이 사실 몇 번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판단돼가지고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올해 세 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초반에는 제가 봐서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뭔가 일단 해놨으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월 달에는 아마 넘어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마 하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 때쯤에 상반기 후쯤에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오늘자 기준이고 이제 중간에 경제 지표가 바뀌거나 미국의 경제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좀 더 빨리 하거나 좀 뒤로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걸 다 봤을 때 이미 좀 금리 인하를 좀 풀어놨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 증시 급락을 포함한 코스피 조정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이번 조정 국면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조정은 뭐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12월 달은 그냥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11월 달 돌아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사실 핑계를 대면 많아요. 근데 저는 제일 큰 이유가 환율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너무 안 좋았죠. 네,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졌을 때 확실히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 요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 높은 금리 수준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줬다라는 게 좀 땡큐인 것 같고요. 예전 같았으면 뭐 1,400원, 뭐 60원, 70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달아나죠. 근데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우리 증시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환율이 사실은 지난달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금리에 대한 이슈나 뭐 경기 둔화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항상 시장이 조정받으면 누군가가 되는 핑계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지금은 이제 이슈가 아니고 그건 나중에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제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이 높은 환율 수준에 시장이 좀 적응하고 주요 수급의 주체들이 좀 적응을 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다행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AI에 대한 버블론도 있긴 있었죠. 근데 AI에 대한 버블론을 최근에 많은 미국 기업들이 어쨌든지 투자 그리고 성장성 이런 거로 좀 커버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잠깐의 쉼 과정이었다. 조정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잘 쉬었다. 원래 우리가 또 밤에 잠을 자는 이유는 내일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고, 휴가를 가는 건 또 다음에 또 다음 하반기에 더 일을 열심히 하려고 이제 휴가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쉼을 11월 달에 가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12월 이후엔 긍정적인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보실까요? 결국은 환율이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높은 환율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우리나라 환율의 이 높은 수준을 뉴노멀이라고 판단하는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놓고 환율이 여기서 쉽게 뭔가 확 떨어질 만한 요인들이 지금 당장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게 불안정한 요인이긴 하고, 하필 또 일본도 부양책을 쓰면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원화가 엔화랑 거의 분위기가 같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그렇게 부양책을 써버리면서 엔화 가치를 그렇게 컨트롤 해버리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쭉 가고 있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일단 매도세는 그래도 그나마 이 높은 금리 수준의 외국인들이 적응을 하면서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매수를 해주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형주들 위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수급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을 찾고 다행이다. 하지만 12월까지는 괜찮지만 1월 달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 가진 현금으로 주목할 만한 유망 섹터나 종목이 있으실까요? 보니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일단 반도체는 사야 될 것 같아요. 뭐 반도체는 우리가 뭐 당연히 사야 될 업종이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기조 자체가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는 우리나라 기업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업종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좋은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제약 바이오주를 아직 안 사신 분들은요, 아직 살만한 종목들이 꽤나 있어요.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것만 좀 주목하시면 돼요. 차트를 보고 투자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야, 이거 이만큼 올랐는데 매수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내년에는 그걸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년은 오히려 이런 차트보다는 오히려 이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년엔 절대 여러분 하지 마셔야 할 것 두 가지. 차트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퍼나 PBR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미국 주식, 뭐 우리나라 주식을 퍼나 PBR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퍼 PBR 중요합니다. 하지만 퍼 PBR을 중시하다가는, 그리고 차트를 중시하다가는요, 내년에 종목 못 삽니다. 이미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서부터 성장세로 끌어올라가는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그런 시장이 내년부터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하시되, 그런 의미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뭐 반도체는 AI주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9개 기업과 이 약값 인하에 대해서 딜을 했죠. 서명하기로 했죠. 최종 합의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보험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 업종들 투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AI가 그동안 우리가 막 챗GPT, 제미나이 쪽에서 되게 집중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로봇이 살살 올라오면서 이 AI가 소프트웨어 쪽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건 여러분들 아마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관련주들이 빵 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근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뭐 있었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즌이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얼마나 또 여행 많이 갑니까? 근데 샌프란시스코의 전기가 갑자기 날아가면서 웨이모의 로보택시가 멈췄다라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거기서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찾냐면은, 확실히 이게 AI가 중요하죠. 근데 AI가 중요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에너지 저장에 대한 ESS에 대한 게 나왔죠. 그리고 ESS에 대한 게 나오다가 이 데이터 센터에다가 계속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전력 관련 내용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에너지가 진짜 주요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투자 키워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그럼 에너지 중에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그걸 가릴 때가 아닌 거 아시죠? 지금은 그걸 가릴 때가 아니에요. 어떤 걸 써서든지 간에 어쨌든 에너지를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전력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유 뭐 풍경은 끝났지 뭐 원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지금 기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했었던 그런 친환경 에너지들을 그냥 완전 무시하고 없애버리자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허용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화석연료나 원전 이런 걸로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기왕이면 뭐 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하다 보니까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뭐 이쪽 라인들도 계속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생산과 관련된 기업, 그리고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업, 그리고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으로 옮기는 기업. 전선 관련 기업이 되겠죠? 근데 미국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미국의 이런 도시 인프라가 좋지 않습니다. 전선 이런 거 되게 헐거워져 있는 것들, 막 헐어진 것들 되게 많고 노후화된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와서 지금 거기서 열심히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지금까지 덜 움직인 그리고 내년에는 진짜 더 강한 흐름이 이미 좀 시작됐지만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업종 투자처는 저는 에너지 쪽이라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AI의 하부 테마로 들어가지만 에너지가 쓸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엔 에너지 관련주들 어떤 거를 구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 난 이게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한 쪽에 투자하시면 손해보지 않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영업이익과 주가 근황은 어떤가요? 삼성전자요? 실적이 좀 살아나고 있죠. 뭐 실적 완전 죽어가지고 되게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참 이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이 원래는 반도체만 실적이 좋았잖아요. 뭐 물론 TV나 가전 쪽도 좋긴 좋았지만 반도체가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뭔가 차지하면서 압도적이었는데 갑자기 HBM 시대에서 밀리면서 그리고 DRAM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 쫓기면서 반도체 매출이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다 살아났죠. 디스플레이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파운드리도 손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또 휴대폰도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그동안 안 좋았었던 삼성전자의 이 부서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좋았었던 반도체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와의 관계 그리고 DRAM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번 4분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큽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내년에 발표가 되겠죠. 내년 초에.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이 실적 쪽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주가도 변동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삼성 투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 같은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저 9층에 갇혔어요. 막 10층에 갇혔어요 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그 금액대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삼성에 물리신 분들이 크게 물리신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봤을 때도 적절하게 매수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물리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주가에 대한 어떤 이런 상황은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 주가에 삼성과 엔비디아의 교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며 내년엔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해봐도 될까요? 근데 사실 그냥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HBM의 뒤로 처지면서 완전 HBM을 SK하이닉스한테 내줬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반도체 하면 삼성 압도적 1등, 그리고 뒤를 따라가는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저 뒤에. 그래서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 합쳐도 삼성한테 안 돼. 이게 그동안의 어떤 반도체 시장의 이미지였는데 HBM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빠르게 도래하면서 HBM에 대한 어떤 필요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삼성은 HBM을 등한시했고 하지만 HBM을 밀어붙였던 SK하이닉스가 빵 떠가지고 순위가 바뀌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삼성한테 제일 필요했던 거는 수요를 빨리 올려서 HBM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걸 빨리 매출처를 만들고 고객들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고객, 제일 중요한 고객이 엔비디아였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뭔가 이제 이 삼성과의 어떤 콜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의 어떤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삼성 쪽으로 이제 삼성이 반도체를 엔비디아 쪽으로 넣지 못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슬슬 시작이 됐습니다. 슬슬 시작이 되면서 HBM3는 들어가고 있고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HBM4부터는 뭔가 삼성이 SK하이닉스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더 뺏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 전체적인 어떤 매출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중요도는 굉장히 높죠.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고객이기 때문에. 근데 뭐 지난번에 우리 까무치킨 회동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삼성 이재용 회장 그리고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과 젠슨 헝 CEO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우리가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은 앞으로 뭔가 사업을 같이 하고 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그 회동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죠. 거기다 또 현대차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투자에 대한 컨셉이 좀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이 더 수율만 올려주고 더 퀄리티만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삼성 파워인드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칩들이 엔비디아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TSMC가 경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거의 유일한 생산업체가 TSMC였는데 삼성전자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는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1등 상황이고 삼성은 열심히 점유율을 뺏어 와야 되는 2등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것들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특히 삼성의 어떤 수율이 얼마나 잘 조절되냐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의 어떤 분위기 강도 자체는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내년에는 더 따라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내년 주가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더 중요한 서로의 어떤 니즈가 맞는 그런 고객들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HBM 시장의 경쟁 구도와 향후 장기적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최근에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치도 계속 올리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우리가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 HBM 전에는요, 삼성전자가 여기 있었고요, SK하이닉스가 여기쯤에 있었고 마이크론 저기 밑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 점유율 차이가 되게 컸어요. 엄청나게 컸었는데 그나마 HBM 쪽으로 마이크론이 조금 빨리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한테 굴욕이죠. 그죠? D램 쪽에선 니들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제 좀 따라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생산 캐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삼성한테 따라잡히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왜 각광받냐? 그 회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이제 반도체 시장의 풍향계다, 반도체 시장 매출의 풍향계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일단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뭐 크게 마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HBM 시장의 경쟁 구도는 결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기업을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삼성은 또 싸우는 대상이 있죠. TSMC와 파운드리 경쟁해야 되고 또 SK하이닉스와는 또 칩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은 지금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다. 대만과도 싸우고 있고 한국 기업과도 싸우고 있고 미국 기업과도 싸우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 그냥 하던 거를 잘 하면은 저는 경쟁 구도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후발주자 느낌이잖아요. 근데 따라가는 속도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내년에는 TSMC의 파운드리의 어떤 고객들을 따라 가져옴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좀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어떤 매출 구조, 그중에 SK하이닉스의 어떤 룸을 또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주요 호재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하죠. 엔비디아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매출에 대한 부분은 엔비디아가 어떤 삼성전자의 관계, 그리고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또 수율을 얼마나 빨리 또 올려줄 수 있는지, 얼마나 퀄리티를 올려줄 수 있는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아무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뭐 엔비디아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든지 간에 내가 생산하는 게 일단 무조건 좋은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는 그런 기본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주가는. 그게 무슨 얘기다? 수급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삼성전자 주로 올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기관도 많이 올리지만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올리죠.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높은 환율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려고 환율 환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는 어쨌든 환차손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환율 상황이 중요하게 된 거죠. 삼성 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빨리 수율을 올리고 더 퀄리티를 올리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려면 결국 들어오는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이 높은 환율 수준에서도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를 해준다는 거, 이 환율 상황 자체가 유노멀이다라고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쉽게 환율이 최근에는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해요, 저는. TSMC의 가격 정책으로 인한 삼성의 낙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TSMC가 얼마 전까지는 그냥 배짱 장사했죠. 사실은 그냥 필요하면 줄 서 이렇게 했다가 빨리 하고 싶으면은 이제 돈을 더 내라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돈을 더 비싸게 주면은 더 빨리 생산을 해주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정책들을 현재로서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삼성이 수요를 따라가고 고객 풀을 뺏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런지는 못하죠. 삼성이 지난번에 고사양의 칩은 아니지만 게임에 들어가는 칩을 생산했을 때 그때 당시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요, 삼성이 싸게 해줬더라고요.
다른 기업들보다 싸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격 경쟁도 결국은 이제 아시겠지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건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생산 캐파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삼성이 크게 나쁘거나 뒤처지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삼성이 수율만 빨리 따라가게 된다 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TSMC 가격에 지친 사람들이 삼성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삼성한테 사실 지금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도 그렇고 삼성 쪽으로도 그렇고 좀 우주의 기운이 살짝 도와준다라는 이런 느낌도 분명히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만 잘 유지되고 기술 개발만 잘한다고 하면은 내년에도 충분히 한번 우리가 더 높은 자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다음 실적 발표 일정과 호재 등 기대할 만한 이벤트와 주가 상승 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일단 뭐 삼성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 실적이 아니고요. 뭐 미리 실적을 좀 내게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왔다라고 이제 보통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내년 초에 1월달 하면 초중순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잠깐 나오는 실적에는 뭐가 없냐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없어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얼마,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더라, 이런 대략적인 어떤 개괄적인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그런 일정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호재성 이슈는 뭐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수요만 올라오면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조차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좀 좋을 것 같다는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가 상승 시점은 뭐 잘 아시죠? 지금도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중간에 조정의 시점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조정이 온다, 좀 밀어버린다라고 하면요, 그거 크게 마음 쓰지 마시고 뭐 추가 매수, 신규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 주가의 하락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장의 기대치가 점점 올라갈 거거든요. 삼성에 대한 기대치가. 그런 부분들이 기대치는 높은데 그 기대치를 뭔가 달성해주지 못할 경우에 시장은 그걸 실망으로 해서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시장의 기대, 금융권이나 증권가의 기대, 그건 우리랑 관심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숫자가 잘 찍히고 있는지, 성장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사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밀어버리면 진짜 실적이 안 나오지 않는 이상 그걸로 인해서 밀어버린 거는 오히려 조정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 환율 이슈 자체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총 1위 기업이고 MSCI나 이런 데서 보통 리밸런싱이 이루어질 때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 요인들이 조금 걱정될 수 있어요. MSCI가 리밸런싱이 되는 그런 시기 때쯤은 살짝 어떤 눌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삼성이 뭐 자기 사업 잘하고 주가 잘 가면은 리밸런싱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급적인 요인과 그런 어떤 이제 내부적인 요인들,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투자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상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 상승세는 중간에 좀 쉬긴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는 최소한 1분기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와 중장기 성장성을 고려할 때 SK와 삼성 중 투자 매력이 더 큰 쪽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형 삼성전자가 좋아, SK하이닉스가 좋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전 그럴 때마다 둘 다 사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반도체 기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SK하이닉스는 정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하는 기업,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물론 반도체 매출이 제일 높죠. 근데 삼성전자 뭐 있습니까? 반도체, 휴대폰도 팔죠. 삼성 디스플레이 안에서 디스플레이도 팔죠. 가전 팔죠. 뭐 다 팔아요. 청소기 팔고 세탁기 팔고.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SK하이닉스보다는 넓습니다. 이게 장단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삼성보다는 반도체가 움직이면 원웨이 반도체로만 간다라는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강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런 고민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만 매수하시는 전략은 좀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내가 만일 나는 투자 스타일 자체가 그냥 안정적인 거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수익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걔는 나는 반도체만 봐, 실적만 봐, 아니야 뭐 무조건 반도체만 보고 뭐 하나만 갈 거야, 뭐 안정적인 거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만 매수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투자 자금을 좀 지켜야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두 개를 같이 매수하셔가지고 서로 다른 매력을 누리시는 것도 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